발제를 맡은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도 좋은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님께 이렇게 탄핵의 반성적 고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탄핵 발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수 통합이 중요하지만 어떤 보수 통합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탄핵 문제는 사실 이제 그냥 극복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2019년 문재인 정권 들어섰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2016년 탄핵 사태로부터 비롯됐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은 2016년 탄핵 사태 당시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주제별로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제 제 주장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제가 나열해드릴 이 팩트들을 보시면 각자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올 1월 달에 1권을 썼고요. 올 11월 달, 지난달에 이제 2권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도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과거 탄핵 사태로부터 비롯되었다.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6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탄핵은 기획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올 10월 달이죠. 2달 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김상교 씨라고 버닝썬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의 최초 이제 진술자이자 피해자시니까 최초 고발자신데 이 김상교 씨에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이 사태를 통해서 제2의 최순실 사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김상교 씨를 폭행한 사람을 최순실 조카로 만들어서 이 사태를 최순실 사태로 한번 엮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김상교 씨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에 본인 사업 자체가 되게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용기를 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2의 최순실 사태도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2016년 제1의 최순실 사태는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기획이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2017년인가요? 이미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16년 8월경에 최순실 TF를 만들어서 정유라 이대 학살 비리 사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쭉 언론 플레이를 하고 당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쭉 분위기를 띄운 이후에 JTBC에서 태블릿 PC 사태가 뻥 터지고 이후에 사태가 일사천리로 왔다. 당시에 그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3단계 탄핵 전략을 짜고 처음에는 이제 탄핵 얘기는 안 하고 대통령 임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탄핵으로 가기로 다 작전을 짜고 실행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과 짜고 내각제를 위해서 이런 작업에 가담했다는 것도 이제 인터뷰를 얘기했죠. 그리고 당시에 드루킹 댓글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작업은 사실 그 탄핵 정국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탄핵 정국 당시에 온갖 루머와 오버들이 이제 들고 나올 때 댓글 작업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국내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 드루킹 같은 댓글 부대의 공작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북한과 중국의 작업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당시 상황을 보시면 2016년도가 어찌 보면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였고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9월에는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10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 군인들 모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오라라고 대북 체제 전쟁을 선언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차피 전력상으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내 간첩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체제를 흔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2016년 3월경부터 이제 조평통에서 박근혜 처단을 언급을 하고 4월경부터 박근혜 탄핵을 본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탄핵의 판자도 안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6월달에 보면 난수방송이 16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월달부터 아까 조금 전 보셨겠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순실 TF가 가동이 되거든요. 꼭 우연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게 저기 통일부에서 나온 북한 월간 동향,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그 2016년 그 조평통 서기국 보도, 여기에 보면 4월 자료인데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라는 식의 성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경 16년 만에 난수방송이 재개가 되죠. 이 난수방송 재개됐을 때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통일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의미를 몰라서 단순히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나보니까 이게 탄핵 정국하고 직결되어 있었구나. 당시에 난수방송을 통해서 남한 내 고정 간첩들이나 추종 세력들에게 지시를 계속 내렸던 것이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때 보면 6월달에 난수방송 재개되는데 6, 7, 8, 9, 10 넘어갈수록 점점 그 횟수가 이제 가변적으로 훨씬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는 뒤늦게 2016년 11월경에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당시에 국회 통일부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향후 우리 국내 내부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 선전성동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단체들과 선별적 접촉을 시도, 공론균열을 통한 통일 전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게 통일부 발표력입니다. 2016년 11월이던데, 근데 이때 이미 다 상황이 넘어간 뒤였죠. 그리고 이 당시 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개입이 돼 있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그 사드 배치 문제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의 안보에 타격을 주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상당히 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론 기사에 보면 한국에 있는 6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기사가 최근에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건 이제 홍콩 시위 관련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됐다는 그런 기사인데, 거기 보시면 현재 중국 유학생들 75%가 공산당 조직 소속이다, 이런 기사가 신도하에서 단독으로 이틀 전에 나왔거든요. 보시면 2016년도 촛불 집회 당시에도 당연히 대거 동원해졌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 탄핵 사태는 북한과 중국, 남한 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어떤 정치 언론 세력들이 이제 비롯이 됐죠. 근데 일단 한번 빵 터지고 나니까 당시 남한 사회는 거의 관계 시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오보와 루머들이 난무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 군데 이제 언론들은 사후적으로 이 날짜를 보시면 2017년 2월 27일입니다. 거의 탄핵 선고 나기 보름 전이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기사 몇 개 내면서 우리가 냈던 기사를 사실 다 오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통일대박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거, 최순실 아들 청와대 공무 보도는 허위다,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허위, 통일대박 최순실 아이디어가 허위,
새누리당 합병을 최순실이 결정했다 허위,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했다 허위, 청와대 침대 2개 중 하나는 최순실과 했다 허위, 청와대 경호실에서 최순실 자택을 경호했다 허위, 이런 게 다 허위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뭐 2016년도 말부터 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 심어진 이유였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조선일보 사실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몇 군데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뭐 미안했던지 연속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대통령 딸이다 이것도 허위고, 청와대 발모제가 차은택용이다 이것도 허위고, 뭐 전우주가 도와준다 발언 이 무속에 빠진 방증이다 이것도 허위고, 미국 대사가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 심신을 지배했다라는 기사도 허위다, 이런 식으로 뭐 열거할 수 없죠.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루머와 오보들이 있었고 이게 다 허위다라고 정리는 해서 줬습니다. 정리는 해서 줬는데 뭐 이미 국민들 뇌리에는 이미 그게 딱 박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었죠. 이런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 조선일보가 아마 4회인가 5회인가 연재로 해서 기사를 내긴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월간조선이나 미래한국이나 몇 군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수십 개 이상이죠. 당시 오보들이 났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미 판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루머와 오보들이 막 들끓자 JTBC에서 태블릿 PC를 터뜨리거든요. 그 당시 태블릿 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백한 오보였고요. 그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태블릿 PC 안에는 최서원 씨와는 전혀 무관한 사진과 카톡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서원 씨 거라고 이제 검찰을 우겼던 거죠. 이후에 사실 노승일 씨가 이 1년 뒤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거 최서원 태블릿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석희 사장이 명백히 답을 해야 된다. 내가 고영태랑 얘기해봤는데 이거 이제 최순실 거 아니라고 하더라. 당시 이제 JTBC에서 어디 그 사무실 1층 책상 위에서 이걸 가져왔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영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미 태블릿 내 거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다 했는데 이런 거 사실 다 묻히죠. 그래서 이 태블릿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실은 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언론의 이제 보도 조작, 이제 루머, 오보 이런 걸로 인해서 촛불 집회가 당시에 막 들끓었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두상에다가 축상을 꽂아가지고 저렇게 걸고 다니고 단두대가 막 방문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당시 촛불 집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너무 자극적이어서 다 여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촛불 집회가 이렇게 될 거니까 검찰이 일단 불복을 했죠. 검찰이 공소장에다 최서원 씨 안종범 수석 공소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한 줄을 딱 집어넣었죠. 근데 놀라운 게 그 공소장을 보시면 안에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한 줄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딱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였고 이제 문구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권에도 반하는 건데 이거에 기초해서 나중에 보시면 헌재 탄핵소추 의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당시 검찰이 이격됐으면 검찰을 좀 자제시켜야 할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판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더 심했죠. 저 더러운 잠이라고 그 누드화에다가 대통령 사진 합성해서 모조하게 전시를 해놔도 아마 요 앞에서 전시를 했겠죠. 이래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엄청나게 이제 지지를 했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성표를 받고 가결이 됐고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데 당시 조사도 없이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제 국회에 올라간 이후에 9일날, 6일 만에 이제 의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조사 없이 의결이 됐고 때문에 첨부자료 당시에
탄핵 소추안에 21개가 붙었는데 그 중에 15개가 언론 기사였습니다. 언론 기사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론 기사와 검찰의 공소장 그거에 의해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탄핵 소추를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조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이거는 이제 어제인가 그제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는데 그 절차를 보시면 하원에서 이제 공개 청문회하고 탄핵 조사 보고서 의결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이 이전에 이제 닉슨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하원에서 1년, 상원에서 6개월, 1년 6개월간 조사를 하고 이런 조사를 거치는 게 기본입니다. 뭐 탄핵을 하든 말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런 조사 같은 과정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배보윤 변호사라고 당시 국회에서 공보관으로 바로 이제 공보관으로 언론 대응을 했던 분입니다. 이 변호사신데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나오셔서 이제 양심 선언했죠. 당시에 전혀 이제 근거가 없는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판을 하셨습니다. 부실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부실한 탄핵소추 의결서면 그 헌재에서 각하를 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대통령이 당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헌법 개정 제안을 했고 3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특검 조사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특검 쪽에서 억지를 써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정준 카드도 내세웠고 무산되자 국회 그 총리를 추천해주면 내치를 정권을 주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자 4월 퇴진하고 6월 대선 치를 수 있게 협조하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이 수많은 협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었죠. 결국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문제는 그 이후에도 특검이 끊임없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 탄핵 과정까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이제 언론의 루머와 보도 이런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특검이 매일같이 일일 정례 브리핑을 하니까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런 상태에서 박한철 소장은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 된다. 실제 탄핵 심판 과정이 석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재판이고 기록도 방대한 사건을 석 달 만에 끝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전날에 권성동 의원이 3월 10일에 아마 끝나지 않겠나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미사일을 있지 않았냐 이런 논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헌재에서 고영태 녹음 파일 이제 공개 검증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고영태 녹음 파일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고영태가 이제 최서원 씨 통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니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죽이고 다른 쪽과 얘기하자. 이 다른 쪽이 어느 쪽인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있었던 이제 녹음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파일이 어찌 보면 이 탄핵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헌재에서는 볼 필요 없다 하고 검증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고요. 그 태블릿 PC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헌재에서 감정보고서 채택을 기각을 해버렸죠. 그리고 정인도 무더기로 이제 채택을 기각해버렸죠. 사실 결론 정해놓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당시에 고영태만이라도 좀 증인으로 불러서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고영태마저도 저희가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영태는 당시에 본인 형사재판에 나와서는 떳떳하게 증언도 하고 했는데 헌재는 죽어도 안 나왔죠. 왜냐하면 나왔을 경우에 본인한테 명백히 불리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제 강연원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죠. 근데 이 기피 신청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여기 재판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피 신청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휴전하고 5분 뒤에 들어와서 기피인정 기각 이렇게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끝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은 사실 그렇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탄핵까지 했으면 그걸로 끝내주면 되는데 기어코 구속을 하고 이렇게 형사절차까지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단순히 탄핵을 당했지만 탄핵을 당해서 그냥 온전하게 계실 경우에 사실 이 정치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 어떤 두려움의 싹을 미연에 제거하고자 대통령의 인신까지 구속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사재판도 사실 불공정은 마찬가지였죠. 쭉 절차를 보시면 그 언론의 루머와 오보로 시작돼서 탄핵 심판 절차까지 불공정하게 진행했는데 형사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트럭 기소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기록이 거의 12만 쪽에 달했는데 사실 대통령 형사 그 변호인단 7명이었거든요. 제대로 기록 파악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죠. 12만 페이지 기록을 채 볼 시간도 없이 이제 법원에서는 이 재판도 빨리 끝내려고 주사의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들이 변호인이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듣질 않았죠. 그래서 사실 주사회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인으로서 이제 기록을 보고 이제 증인신문 준비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변호인들이 원칙은 다 법정에 출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법정에는 한두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이제 밖에 사무실 가서 기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회 재판을 하다 보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이 이때 많이 악화됐죠. 그러니까 오전 오후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이제 법정에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이때 허리도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구속을 시켜놨는데 정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이게 혹시나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특히 뇌물죄. 이 뇌물죄는 이 현 정권의 어떤 정당성과 직결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무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에서 어떤 일을 하냐. 일단 특검을 통해서 정유라를 이제 포상을 해갑니다. 당시에 상황이 삼성재판에서 이게 뇌물죄가 되냐라고 재판부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의구심이 많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정유라를 새벽에 변호인도 모르게 포상을 해가서 다음날 법정에 출석을 시켜서 증언을 시킵니다. 말 3마리 관련이었죠. 이때 그 증언 때문에 사실 말 3마리가 뇌물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당시 정유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구속영장을 2번 쳤는데 2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3번째 영장을 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유라가 나가서 증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영장을 안 쳤죠. 그러니까 아마 딜이 있었을 거라 강하게 추측은 되는데 또 되게 보신 게 결국 자기 엄마한테까지 해를 끼치는 증언을 다시 강요한 꼴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것도 불안한지 캐비넷 문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캐비넷에서 문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당시 조대한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도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정권 이양되고 나서 2번, 3번 다 확인하고 절차 거치고 문서들은 다 파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느닷없이 캐비넷에서 문건이 이렇게 뭉텅이로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누군가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따로 카피를 해뒀던지 했다가 나중에 정권에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꺼내들고 대통령 형사재판에 바로 보내서 활용할 수 있게 했죠. 이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이루어진 세월호 문건 긴급 발표. 이 날짜가 중요한 게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되기 하루 전날이거든요. 영장이 안 나오면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이게 좀 불안했던지 비서실장까지 직접 나와가지고 전가의 보도 세월호지 않습니까? 세월호 문건을 뭐 또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긴급 발표하고 이제 압박을 했죠. 결국 그렇게 해서 추가영장이 또 발표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법기 좀 안 맞는 건데 그러자 이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이제 형사재판하는 거 의미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때 변호인들 총사태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날 이후로 한 번도 재판에 안 나가고 계속 재판을 거부하고 계시죠. 이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모든 이번 사태의 역사적 책임과 money는 내가 질 테니 뭐 정치인들, 뭐 기업가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뭐 선처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탄핵 사태가 말도 안 되게 진행되는데 이 사태의 최대 소외자는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저게 10월 16일자리 갑니다. 당시에 송민순 회고록 의혹으로 당시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드루킹이 증언을 하는데 이 사태 터지고 자기들이 3일 밤낮으로 댓글 작업을 해서 3일 만에 여론을 뒤집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날 이후로 일주일 뒤에 바로 태블릿 PC가 터집니다. JTBC에서. 그리고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태가 묻혀버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죽을 걸 살아난 겁니다, 사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북한도 당시에 2016년 말에 밥 우드워드가 쓴 책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북폭을 심도 깊게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하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야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후임 대통령 가기 전에 내선에서 이거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북폭을 기획을 하고 심도 깊게 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이제 포기가 되거든요. 당시에 그 1년에 미국하고 당연히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의사회담이 있었겠죠. 그 연속 석사에서 나온 얘기가 국군의 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이제 북한 주민들, 군인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 이 말은 사실 김정은 정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본격적으로 세계 전쟁 벌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는 이제 김정은 참수부대도 창설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당시 탄핵 정국, 한창 탄핵 정국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는 오로지 북한이다. 사실 뭐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인사는 뭐 이제 북폭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준비해라 라는 얘기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사실 탄핵 국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과의 정면전, 이제 그 체제 전쟁의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막판에 북폭을 포기하고 탄핵 국면이 심화되면서 이 모든 게 어그러졌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이 최대 수혜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 되는 거죠. 이때 사태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면 아마 북한이 무너지고 뭐 새로운 세상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시겠지만 과연 그렇게 잘못한 정권이었냐 한번 사실 되짚어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합진보당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사태가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이때 통합진보당 이 당시 때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정교조 법의 노조화도 이때 시켰죠. 그리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때 체결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거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뭐 약간 조건으로 해서 보류해놓고 있는데 이 체결한 날짜가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거의 그 탄핵 국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성격이 그렇죠. 뭐 사태 어찌됐든 간에 본인 할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도 이때 체결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국민연금개혁 얘기 꺼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로 쑥 입을 닫고 지금까지 얘기 안 꺼내고 있죠. 일단 공무원 연금개혁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 표 다 떨어지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당선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도 상당히 좋았죠.
2013년, 14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역사상 최초의 무역 수출 흑자 달성했었고요. 2015년, 16년도에는 국가신용등급이 최고였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당시에 그 당시 때도 사실 이 문화계, 언론계에서는 좌파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헬조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시가 호황이었고 행복한 시절이었다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업적들,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열광이 그래서 제 책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제 과연 탄핵 사유가 있는가? 탄핵 절차가 이렇게 어거지로 흘러갔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그럼 탄핵 사유는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이제 정리를 했던 탄핵 사유입니다. 4가지죠. 4가지 중에 밑에 3가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공무원 임명권 남용 기각, 언론의 자유 침해 기각, 생명권 침해 기각, 생명권으로 세월호 건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인용을 했는데 저것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그 4.12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이게 뭐냐면 정호성 통해서 문건 47건 유출했다. 그 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해서 최선을 위해 설립했다. 그 다음에 최선을 위해 공무원 4명을 임명해서 최선을 돕게 했다. 딱 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유인데 근데 이 사유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해 하실 수 있는 게 왜 뇌물죄가 탄핵 사유였지? 뇌물죄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중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애초에 탄핵 사유 올라올 때는 뇌물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2번 개입을 하면서 이 뇌물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뺐냐면 이건 언론 기사도 나오고 당시 이제 재판관들 내부 후문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보니까 이게 1원 한 푼 건너간 것도 없고 뇌물죄를 걸고 넘어지자니 뇌물죄가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가 탄핵소추 사유에 남아있었을 경우에 최소한 이탈하는 재판관이 3명, 4명 이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탄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죄를 빼야겠고 뇌물죄를 빼기 위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개입을 해서 2번에 걸쳐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되게 추상적인 헌법 위반만 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죠. 근데 사실 이 절차가 다 위헌입니다. 위법이고. 왜냐하면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는 국회 의결을 통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의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최소원 씨를 위해서 설립을 했냐 그리고 이걸 최소원 씨가 장악을 하고 이용을 했냐 그거 아니라는 증거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미르재단 이사 본인이 나중에 이제 보좌관으로 채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사들이 다들 전문가들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진이 공정하게 임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최소원 씨가 그 K스포츠재단의 연구 용역 따내려고 용역 제안서 넣고 나중에 실패를 합니다. 그걸 사기 미수로 검찰이 걸어버린 거거든요. 뭐냐면 K스포츠재단에 있는 돈을 빼먹으려고 연구 용역 제안서를 냈는데 재단에서 이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고 사기 미수가 되죠.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최소원 씨가 재단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구 용역 하나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재단에 있는 돈 중에서 최소원 씨가 빼먹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시에 재단, K스포츠, 미르재단 합쳐서 760몇 억인가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750억 가량이 남아있었고 나머지 10몇 억도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업비로 다 쓰였거든요. 그리고 경제공동체 이게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소원 씨가 먹은 게 대통령이 먹은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공동체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최소원 씨는 자기 전 재산은 이제 정유라한테 주겠다고 다 유언장까지 썼죠. 이거 자체가 경제공동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공동체 논리는 실제 그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든 최소원 씨랑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만든 논리인데 나중에 이제 검찰도 이거를 거의 포기를 하고 법원에서도 경제노동채널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뇌물죄 인정되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저거 자체는 이제 전혀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고 이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재단 자체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47개 문건 중에 대부분 문건이 최소원 씨한테 넘어간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최소원 씨랑 정호성 비서관의 사적 친분 관계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넘겼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원 씨가 그 대통령 옷 수발을 들었습니다. 옷 같은 거 준비를 계속 해줬는데 해외 순방 같은 거 할 때 이제 옷을 마련을 하려면 순방 일정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많은 옷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이 최소원 씨한테 그냥 그런 일정표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대부분 문건들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엮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최소원 씨가 정말 청와대에서 그냥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최태민 목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원 씨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정말 안타깝게 여긴 건데 그리고 뭐 최소원 씨를 위해서 이제 공직자 4명을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숫자가 수천 수만인데 달랑 4명 임명했다고 이제 헌재에서는 걸었거든요. 근데 사실 증언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 4명도 장사관도 다 있습니다.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거치고 수석이나 사관이나 다 그 최소원 씨가 추천했다고 바로 임명이 되는 구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다 정상적인 인력 풀 안에 넣고 뭐 민정회 여러 군데서 다 이제 공개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통해서 잘라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저기에 헌재에서 언론 이제 언급하는 이 4명 다 최소원 씨가 자기 추천했다는 걸 당시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검증 절차 거쳐서 임명됐는데 그리고 대통령과 뭐 공모하지도 않았고 그건 가사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이 양반들 불러서 너 임명해줬으니까 최소원 씨에서 일해라 이런 말 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저런 걸 이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니까 법률 위반은 안 되고 추상적인 헌법 위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원 씨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 이제 공개 편지를 썼죠. 이제 본인이 대통령 취임 전에 떠났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대통령 옆에 남아서 이렇게 뭐 죄송하다 뭐 그런 취지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원 씨는 이제 본인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법원 얼마 전에 파기 완성 판결이 나왔죠. 형사재판에서. 그 뇌물죄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뇌물죄를 인정했으니까 뭐 대통령 뇌물 받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이런 만큼 받은 게 없죠, 사실. 그 말 3마디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말 3마디에 대해서 대법원 반대 의견입니다. 당시에 파기 완성 판결에 나와 있죠. 독일 동유럽에 대한 승마 지원 이거는 대통령이 필요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이익을 취했다는 것도 전혀 드러난 바가 없다. 라는 내용으로 대법관 3명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계 스포츠 연구소에서 묵시적 청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대법관 3명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정한 청탁이 대상이 된 승계 작업이 있었거나 이에 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한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사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 청탁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드러난 사건은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최순실, 최소원 씨 정유라를 위해서 말 3마리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청탁이 안 되고 그래도 이신점침으로 뭘 했지 않았겠느냐 해서 묵시적 청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거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들도 용기가 없어서인지 다수는 그냥
묵시적으로라도 뭐 있지 않았겠냐. 뭐 눈빛만으로도 통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판결했는데 용기 있는 대법관 3위는 야 그런 식으로 눈빛만으로 청탁이 된다고 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아예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조인들은 다 알죠. 이렇게 그 대법원 파기한 설문 판결을 쭉 놓고 보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놓고 보면 반대 의견이 훨씬 논리적이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언론에 전혀 안 나와서 법조인들이 찾아봐야지 겨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이 언론이 넘어가 있고 문화계가 넘어가 있어서 그런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진실이라 할 만한 내용들은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났을 때 어쨌든 대법원에서 대통령 내부적 유죄 인정한 거 아니냐.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뜯어보면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없느냐?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탄핵 사유만 비교해 보셔도 박근혜 대통령의 문건, 뭐 공직자 4명 임명, 재단 설립 이거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뭐 대한민국 계속성 침해, 국가안보 무력화,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조작, 언론의 자유 침해, 반자유주의 경제정책,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너무나 사유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나중에 탄핵시킬 때 헌법수호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수호 의지 자체가 없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과거 행적들입니다. 이분이 사회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적들인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했고 연방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용인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 평화협정 체결 주장했고 국정원 해체, 한총령 옹호, 통합진보다 옹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때문에 흠화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했죠. 송민순 사건 관련해서 왜 북한인권 결의안 결국 북한의 의견 물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대협 운동권 주신 청와대 집중 배치했고 신주국 노선 펼치고 있죠. 국가보안법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본 무력화됐습니다. 기무사 해체됐죠. 간첩이었던 신용복 종결한다고 의사 표명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고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 어떤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적폐청산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심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부처에서 TF 각 부처별로 법원, 검찰, 국정원, 기무사 다 TF를 만들고 여론몰이하고 검찰 수사 통해서 이제 이렇게 팀플레이를 다 해나갔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들이 다 무력화됐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앞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건 다 된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몇십 년 동안 북한이 했던 주장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무사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하셨죠. 그리고 국정원 TF 만들어서 국정원 대공수사본부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연창훈 검사와 정치호 변호사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청와대 내에서 감찰관 한 분이 또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잔인하게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탈북민 2명 국송을 시켰죠. 이렇게 기순의사 명백하게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대를 씌우고 이제 재가를 준비해서 판문점으로 해서 북한에 보내버렸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판문점에서 안대 푸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분들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정말 헌법상 생명권 침해고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 2명 만약에 사망했으면 살인죄고 사망 안 하셨다 하면 살인 미수죄로 관계자들 아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NSC 관계자들 다 사실 공범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그
생명권 침해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는 동안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 안 했다. 이걸 가지고 걸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빼놓고 사지로 몰아넣은 건 아닙니까? 너무나 대비가 되죠. 그거 말고도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의주 울산시장 선거 개입권. 뭐 얼마 전에 이제 드러났죠. 그저께인가요? 뭐 뉴스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송철호 시장 후보자 뭐 약간 그 내고를 해서 자리를 주고 경선에서 단독 경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 친박 2016년도에 이제 경선 개입 특권으로 공직선거 불이만 2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특권이 어차피 대통령께서 재판에 개입을 안 해서 사실 팩트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특권에 비교해서 본다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후보자 매수하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찰을 통해서 본선에서도 김기현 당시 후보자였죠. 후보자가 낙마될 수 있도록 경찰까지 동원했던 사건이거든요. 훨씬 중요하죠. 이 것만 하더라도 사실 유죄로 인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소 5년 이상은 나와야 될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루킹 대선 대권 있죠. 사실 드루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이제 드루킹이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민순 회고로 의혹 무노무마하는데 드루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기사 8만 개 클릭수가 1억 개 가까이 되거든요. 기사 8만 개라고 하면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2년 남짓 기간 동안에 뭐 네이버 다음에 있는 메인에 뜨는 기사들은 다 그냥 조작 내지 마사지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언론 기사들 이제 메인에 띄우는 것도 다 작업을 했고 메인에 띄워진 기사들 안에 댓글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클릭수 높은 댓글들 3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댓글들도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드루킹 같은 이런 공작을 통해서 3위로 끌어올려진 댓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드루킹이 무슨 일을 했느냐? 대선 전국에서 안철수 후보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안철수 당시 후보가 MB 아바타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나왔고 당시 반기문 후보 떨어뜨리는데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는데 송민수 회고로 의혹 덮고 당시 안철수 후보, 반기문 후보 쭉 덮어가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만든 1등 공신이었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시 김경수 전 비서관이었을까요? 어쨌든 왜 정권이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만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역할이 이제 대선에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도 있습니다. 또 이 경고모 나중에 경인선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왜 이름을 바꿨냐 하니까 어르신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경인선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정 증언입니다. 그 어르신이 누구냐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드루킹하고 김정숙 여사 관계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셔서 아시겠지만 명백히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모든 선거는 다 조작을 했던 겁니다. 대선도 조작을 했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도 조작을 했죠. 그럼 이제 내년 총선에는 또 조작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안보도 무력화돼 있죠. 한박도 사건 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남한 영토냐 북한 영토냐 말들 많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남북한에 그렇게 협정 맺고 우리는 지피 다 파괴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서울까지 바로 닿을 거리에다가 저런 식으로 한반도에다가 이제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문제고. 그거 말고도 이제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시도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실 이민민주주의가 차이가 없죠. 어찌 보면 사실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원활하게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역사 교과서에서 다 자유가 이미 빠졌습니다. 저것도 몰래 다 빼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6.25 전쟁 남침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작업들을 IMF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탄핵식에 힘이 없을 뿐이죠. 근데 뭐 어차피 상황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지금 국면 쭉 흘러가다 보면 충분히 탄핵이든 하야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쭉 보셨겠지만 이 현재 2019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대한민국 현상들은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다 비롯됩니다. 그게 다 인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해소를 하려면 당시에 누가 이런 일을 벌였고 정권을 펼쳐갔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조금 더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들을 또 주변에 좀 전파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댓글 마치겠습니다.